한국 음식? 맛있긴 한데 매운 거 빼면 뭐가 있어? 동업자 프랭크가 말했습니다. 2026년 3월의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7일 후 돌아온 저는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틀렸어. 그리고 너도 틀렸어. 어떻게 된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헨넌입니다. 시카고에서 레스토랑 체인은 30년 운영했어요. 그 오만함이 저를 완전히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3월 말이었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들 제이크가 연세대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거든요. 4년째 서먹했습니다. 제이크가 대학 졸업하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 가게 물려받기 싫어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사이에 유리벽이 생겼죠. 그래서 아내 캐럴이 제안한 거예요. 여보, 제이크 있는 곳에 가봐요. 직접 가서 얘기해요. 저는 마지못해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놀랬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30년 다녔는데요.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넓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바닥이 반짝거렸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판이 영어로도 전부 적혀 있었죠. 캐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호텔 이름을 보여줬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매끄러웠습니다.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캐럴이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되게 크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오너로 30년을 살면서 뭔가를 처음 보고 놀라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호텔 방이 깔끔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캐럴은 금방 잠들었어요. 피곤했겠죠? 14시간 비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시카고랑 시차가 14시간이에요. 낮과 밤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캐럴을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외투를 입었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시카고 새벽 1시라면 절대 밖에 못 나갑니다. 위험하니까요. 로비에 직원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1시인데 저렇게 밝은 인사라니.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월 말이었지만 서울 밤 공기는 쌀쌀했어요.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커플이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젊은 친구들 무리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새벽 1시인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시카고였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오너로서 본능이 반응했거든요. 미국 식당은 밤 10시면 주방이 마감되어 주방장 인건비, 식재료 신선도, 손님 수를 계산하면 새벽까지 여는 건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 식당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간판을 봤어요. 설렁탕 24시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봤어요. 레스토랑 사업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확 안겼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오래 끓인 냄새였습니다. 뼈에서 우려낸 깊은 냄새.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 말이죠. 사장님이 나왔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어요. 사장님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았어요. 메뉴판을 받았는데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영어 되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어가 떴어요. 무엇 드시겠어요? 30년 레스토랑 사업에서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손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메뉴판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걸 가리켰습니다. 설렁탕이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이었어요. 그런데 설렁탕 하나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접시가 줄줄이 나왔어요. 5개. 김치, 깍두기, 콩나물, 나물, 무생채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봤어요. 이것도 제가 주문한 건가요? 사장님이 번역 앱으로 답했습니다. 반찬이에요. 무료예요.
무료요? 네, 리필도 돼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무료, 리필. 레스토랑 오너로서 이 2단어가 한 문장에 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시카고에서는 빵 하나 추가해도 2달러예요. 버터 추가하면 또 1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반찬 5가지가 무료에 리필까지 된다고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깊었어요. 오래 끓인 맛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오너로서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최소 8시간은 끓인 거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계산을 하러 갔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7달러가 채 안 됐어요. 시카고에서 이 정도 식사는 최소 25달러입니다. 반찬에 리필까지 합치면 50달러도 부족하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에 문 여는 식당, 무료 반찬, 리필, 10,000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음식 사업을 30년 한 사람으로서 이 구조가 이익이 나는 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프랭크가 비웃던 그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다른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캐럴이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돌아다녔어. 캐럴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새벽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서웠어? 캐럴이 웃었어요. 오히려 아니에요. 되게 안전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오후에 제이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근처 카페에서요. 그 전에 캐럴이랑 명동은 걸었어요. 낮의 서울은 밤과 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분식집, 골목마다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식당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레스토랑 오너의 버릇이에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10m 넘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김치찌개 9,000원, 된장찌개 8,000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빼고 나면 이 가격에 이익이 나는 구조가 뭔지. 미국에서는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을 팔면 한 달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저 앞에 줄이 서 있어요. 캐럴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들어가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이크 만나기 전에 배 채우면 안 돼.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맛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랭크였습니다. 야, 토마스, 한국 어때? 별로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젯밤 식당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무료 반찬, 리필, 10,000원. 그런데 말하기 싫었습니다. 프랭크가 뭐라고 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냥 막 도착했어. 아직 잘 모르겠어. 프랭크가 웃었습니다. 내 말 들어. 먹을 거 없고 볼 거 없어. 제이크, 얼른 설득해서 데리고 와. 거기 오래 있을 때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프랭크의 말을 들은 직후라서 그런지 오히려 주의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골목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비켜줬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는 잘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연세대 쪽으로 가야 했거든요.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시카고 지하철은 낡았거든요. 벽에 낙서가 있고 플랫폼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안내 화면이 영어로도 나왔고 다음 역 정보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열차가 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줄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뒤에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좌석 색깔이 달랐거든요. 분홍색이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노인,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자리였습니다. 저는 서서 가기로 했어요. 옆 일반 좌석은 비어 있었지만요. 2 정거장쯤 지났을까요? 노인 한 분이 타셨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20대 초반 남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노약자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자리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남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리고 할머니 팔을 살짝 잡아 자리로 안내했어요. 할머니가 앉으셨습니다. 고맙구나, 학생. 남학생은 웃으며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어폰을 다시 꽂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어요. 저는 방금 빈자리를 봤으면서 그냥 서 있기로 한 거잖아요. 노약자 자리라서요. 근데 저 학생은 일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잘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못 본 척하는 게 더 많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캐럴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연세대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제이크가 이미 와 있었어요. 키가 많이 컸더군요. 마지막으로 본 게 8개월 전이었는데 어른이 됐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제이크가 일어났어요. 어색했습니다. 4년째 서먹한 사이니까요. 캐럴이 먼저 제이크를 안았어요. 저는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잘 있었어? 네. 아빠는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이크가 웃었어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제이크, 여기 왜 좋아? 제이크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질문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요. 왜? 항상 빨리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가게 물려받으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제이크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요, 아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크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한테도 뭔가 해주려고 해요. 그냥요. 대가 없이요. 제가 길 잃었을 때 모르는 대학생이 30분을 걸어서 데려다 줬어요. 커피 한 잔 사주려고 했더니 손은 들고 그냥 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이크가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가게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사람 냄새 나는 게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말을 못했어요. 제이크 말이 뭔가 제 안에서 건드렸거든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건드렸습니다. 프랭크가 비웃던 그 나라에서 제 아들이 사람 냄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몰랐어요.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 건지 내일이 되어야 조금 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캐럴이 제이크랑 홍대 쇼핑을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에 뭔가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이크 말이요. 사람 냄새 나는 게 뭔지 알고 싶었다고요. 레스토랑 오너로 30년을 살면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손님도 봤고 직원도 봤고 납품업자도 봤어요. 그런데 사람 냄새라는 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효율, 회전율, 객단가. 저는 그런 말로 사람을 봤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탔습니다. 그러다 한강공원이라는 역에서 내렸어요. 강이 보고 싶었거든요. 시카고에도 미시간 호수가 있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울 한강은 어떤 강인지 궁금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변이 나왔어요.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강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쪽 강변까지 거리가 1km는 넘어 보였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인도 있었고 혼자 온 노인도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3월 말 쌀쌀한 날씨인데도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잘 안 됐어요. 항상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매출을 확인하거나 직원 스케줄을 짜거나 납품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랭크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였어요.
야, 제이크 설득은 됐어? 저는 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프랭크가 웃었어요. 거봐, 한국 가서 뭘 하겠어. 거기가 무슨 미래가 있다고. 토마스, 빨리 데리고 와. 가게가 너 기다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강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프랭크, 나 어젯밤에 새벽에 식당 갔거든? 새벽에? 새벽 1시에 문 열려 있었어. 설렁탕 한 그릇에 반찬 5개가 나왔는데 전부 무료야. 리필도 되고 10,000원이었어. 프랭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그거 싸구려 식당이겠지. 거기 음식 위생이 어떤지 알아? 저는 강을 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프랭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토마스, 우리 식당은 달라. 퀄리티가 있잖아. 거기 10,000원짜리 국밥이랑 우리 식당이랑 비교가 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프랭크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좋은 재료를 씁니다. 좋은 셰프가 있고요. 가격도 그에 맞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설렁탕, 8시간 이상 끓인 그 국물, 무료 반찬 5가지, 리필, 10,000원. 그게 싸구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철학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변을 걸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됐어요. 레스토랑 오너로서 손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2분이 벤치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웃으면서요. 저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전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웃고 또 타고. 젊은 여성 2명이 강변에 앉아 편의점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추운데도 웃으면서요.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카고 사람들은 서둘러요. 저도 30년 동안 서둘렀습니다. 점심 매출 잡으려고, 저녁 예약 맞추려고, 주말 회전율 높이려고 늘 뭔가를 향해 달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그게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걷다가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강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컵라면 종류가 엄청났어요. 10가지는 넘었습니다. 삼각김밥 코너를 봤어요. 종류가 많았어요.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 치즈. 참치마요를 하나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1,500원을 냈어요. 1달러 남짓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포장지에 뜯는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했더니 김이 바삭하게 살아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진짜로요. 레스토랑 오너로서 이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 맛있다는 게요. 그런데 맛있었어요. 밥이 촉촉했고 참치가 부드러웠고 김이 고소했습니다. 1달러짜리가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다 먹고 강을 봤어요. 프랭크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싸구려 식당이겠지. 거기 음식 위생이 어떤지 알아? 그런데 어젯밤 그 식당 사장님을 생각했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번역 앱을 켜서 손님을 안내한 그 사람. 새벽 1시에도 환하게 웃으며 응대한 그 사람. 반찬을 리필해 줄 때 당연하다는 듯이 웃은 그 사람. 프랭크가 비웃는 그 식당 사장님이 어떤 면에선 저보다 훨씬 나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니,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회전율을 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끄러웠습니다. 2번째로요. 강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랭크는 계속 틀리고 있었어요. 저도 계속 틀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로 했거든요. 캐럴이 제이크한테 추천받았다고 했어요. KTX라고 했습니다. 시속 300km짜리 기차가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제이크가 전날 저녁에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꼭 가봐야 한다고요. 캐럴이 좋아했어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또 어색하게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서울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컸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천장이 높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사방에 있었어요. 영어로도 나왔고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을 떠올렸어요. 100년 넘은 역이에요. 웅장하긴 한데 낡았습니다. 벽이 그을려 있고 플랫폼이 어두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새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제이크가 표를 끊었어요. KTX 부산행이었습니다. 2시간 40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검색해 봤어요. 325km였습니다. 시카고에서 미러키가 150km예요. 기차로 1시간 30분 걸립니다. 325km를 2시간 40분이면 말이 되기는 하는데 시속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날렵했어요. 유선형 차체였습니다. 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뻗어 있었고 파란색과 흰색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설계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30년 했지만 기계를 보는 눈은 있거든요. 이건 그냥 기차가 아니었어요.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제이크가 웃었습니다. 멋있죠,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인정하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이 넓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욕 가는 암트랙 기차를 몇 번 탄 적이 있는데요. 비교가 안 됐어요. 좌석 간격이 넉넉했고 등받이가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밖이 잘 보였습니다. 캐럴이 창가에 앉았어요. 저는 옆에 앉았고 제이크는 통로 건너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였어요. 역을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속도 측정 앱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켰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km, 150km.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0km. 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250km. 이 정도면 프랑스 태제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는 유럽 출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파리에서 리옹 가는 태제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속 약 300km였어요. 그때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280km.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본능적으로요. 300km. 화면에 300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어요. 시속 300km. 서울에서 부산이 325km니까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딱 1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가는 속도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속 300km인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캐럴이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책을 읽고 있었고요.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천천히 뗐어요. 기차가 산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터널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논이 보였어요. 낮은 건물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물 흐르듯 부드러웠어요. 덜컹거림이 없었습니다. 미국 암트랙은 달라요. 시속 150km만 넘어가도 덜컹거립니다. 레일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시속 300km인데 물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가 건너편 자리에서 말했어요. 아빠, 속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이더라. 제이크가 웃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빠른데 조용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빠른데 조용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레스토랑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빠른 서비스인데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그게 제가 30년 동안 추구했던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빠르면 거칠어지고 조용하면 느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기차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2시간 40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기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차체를 봤어요. 이 기차는 한국이 만든 겁니다. 한국 기술로 설계하고 한국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프랭크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야, 너 한국 기차 타봤어? 근데 참았어요. 아직 할 말이 더 생길 것 같았거든요. 부산역을 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어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가요. 회 먹어요. 아빠, 미국에서 먹던 생선이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레스토랑 오너로서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생선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 건지 걸어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라치 시장 안에서 저는 일본인 관광객 2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내리자마자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비린내였는데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바다에서 방금 건져 올린 것들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오너로서 신선한 재료 냄새는 압니다. 이건 신선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압도됐습니다. 생선이 가득했어요. 수조마다 살아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전복, 문어, 낙지.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수조들을 봤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신선한 생선을 구하려면 전문 수산시장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도 이 정도 다양함은 못 봤어요. 아주머니들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님이 가리키면 바로 꺼내서 손질해주는 구조였어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고르면 바로 2층에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수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광어가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광어 어때요?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제이크가 통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아주머니가 바로 꺼냈어요. 손질이 빨랐습니다. 20년 넘게 한 손길이었어요. 칼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레스토랑 오너로서 숙련된 손길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회가 나왔습니다. 접시가 컸어요. 광어가 얇게 썰려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반찬이 나왔어요. 미역국, 깍두기, 된장찌개, 나물 여러 가지. 또 무료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생선 한 점을 집었습니다. 초장에 살짝 찍어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달랐어요. 진짜로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생선회가 이런 맛이 아니었어요. 살이 탄력 있었고 단맛이 났습니다. 바다 맛이 났어요. 비린 게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생선 메뉴를 오래 운영했는데요. 이 맛은 신선도에서 오는 거예요. 냉동이 한 번도 안 된 생선, 바다에서 몇 시간 안에 식탁에 오른 생선에서만 나는 맛이었습니다. 캐럴이 말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한 점을 집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앉았습니다. 40대 남성들이었어요.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제이크가 일본어를 조금 한다고 했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배웠다고요. 제이크가 귀를 기울이더니 웃었어요. 아빠, 들려요? 뭐라고 해? 제이크가 작은 목소리로 통역했어요. 저 2사람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인이요? 네, 도쿄에서 왔대요. 작년에 부산 왔다가 올해 또 왔다고요. 저는 옆 테이블을 힐끗끗 봤습니다. 2사람이 회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이크가 계속 통역했어요. 저 사람이 그러는데요. 도쿄 수산시장보다 여기가 더 신선하대요.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요. 일본 관광지 상인들은 외국인한테 좀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다르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수산시장보다 낫다고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스시의 나라예요. 생선 문화로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한국 자갈치 시장 앞에서 더 신선하고 더 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이크가 마지막으로 통역했습니다. 저 사람이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여기 오자고요.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다양하고 저렴하다고요. 캐럴이 웃었어요. 여보,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는 회를 한 점 더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바다 맛이 또 났습니다. 프랭크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어요. 거기 음식 별로잖아. 매운 거 빼면 뭐가 있어. 저는 생선 한 점을 더 집었습니다.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프랭크, 너 여기 와봤어? 계산을 했습니다. 셋이서 먹었는데 6만 원이었어요. 달러로 40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시카고 중급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 하나가 35달러예요. 반찬도 없고 리필도 없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또 났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 항구 쪽을 봤습니다. 배들이 있었어요. 그 배에서 오늘 아침 제가 먹은 생선이 왔겠지 싶었습니다. 제이크가 제 옆에 섰어요. 어때요, 아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잠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좋더라. 짧게 말했습니다. 제이크가 웃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요.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 제이크가 웃으면서 앞장섰어요. 그럼 저녁엔 해운대 가요. 노을 보게요. 저는 캐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시카고에서는 바빠서 손잡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캐럴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프랭크가 또 전화를 했어요. 3번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할 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오늘 저녁 캐럴이 꺼내려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에 호텔에서 캐럴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아버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캐럴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받은 모든 충격보다 훨씬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해운대 해변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파도 앞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3월 말 쌀쌀한 날씨인데도요. 저희 셋은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제이크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캐럴이 제 팔에 손을 얹었어요. 조용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해운대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해물파전이랑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제이크가 소주를 시켰어요. 저도 한 잔 따라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파전이 컸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해물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두부가 부드러웠습니다. 반찬이 또 나왔어요. 또 무료였고요. 우리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크가 연세대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재밌다고요. 한국 친구들이 친절하다고도 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했어요. 그런데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그때 캐럴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이제 아버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캐럴을 봤습니다. 캐럴 눈이 이미 촉촉해져 있었어요. 저는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이크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캐럴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액자에 걸린 군복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잘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캐럴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22살에 한국에 오셨대요. 1950년이었어요. 시카고 남쪽 공장 동네 출신이셨는데 징집됐다고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셨대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온 사방이 불타고 있었다고요. 마을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길 위에 있었다고요. 아이들이 맨발이었다고요. 캐럴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딱 한 번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12살 때요. 어떤 겨울 아침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셨대요. 캐럴아, 나 한국에서 한 여자 만났어. 나이 드신 할머니였는데 뭔가를 내미셨어. 뭔지 몰랐는데 감자였어. 삶은 감자 2개. 그분도 먹을 게 없었을 텐데 내가 총 들고 있는 미국 군인이었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내미셨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캐럴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가 그 뒤로 한참 창밖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러셨대요. 그 할머니 얼굴을 70년 동안 잊은 적이 없다고요. 식당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70년이었습니다. 22살 미국 청년이 낯선 나라에서 삶은 감자 2개를 받았어요. 그 순간을 7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는 몰라요. 집이 불탔을 수도 있었고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게 사람 냄새였습니다. 제이크가 말하던 그 사람 냄새가 뭔지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캐럴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캐럴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셨대요. 캐럴이 말했습니다. 한국말도 몇 마디 배우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못 가셨어요. 캐럴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나는 아버지 대신 온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감자를 내밀던 1950년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시속 300km 기차가 있고 새벽 1시에 설렁탕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료 반찬을 내주는 식당이 있고 모르는 사람을 30분 동안 데려다주는 대학생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삶은 감자를 내밀 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제이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감자가 여기까지 온 거네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이크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4년 동안 서먹하게 지내면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레스토랑 물려주는 것만 생각했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번엔 한국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바람이 불었어요. 셋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제이크가 가운데였어요. 저는 제이크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이크가 멈추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캐럴이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럴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1950년 겨울, 삶은 감자 2개, 칠실집년, 시속 300km, 무료 반찬, 대학생의 30분 안내, 프랭크의 비웃음, 제이크의 눈빛. 이 나라에 빚진 게 있었어요. 캐럴 아버지가 빚진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빚진 게 있었습니다. 삶은 감자 2개의 빚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제이크에게 할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프랭크에게도요.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이었어요. 제이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캐럴은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모습을 한참 봤어요. 4년이었습니다. 제이크가 레스토랑 물려받기 싫다고 말한 그날부터 4년 동안 저는 아들을 설득하려고만 했어요. 왜 싫은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계획 안에 아들을 넣으려고만 했습니다. 어젯밤 제이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감자가 여기까지 온 거네요. 레스토랑 물려받기 싫다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냄새를 알고 싶었다는 아이가요. 저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사람 냄새를 잊고 살았는데 제 아들은 그걸 찾으러 한국까지 왔어요. 누가 더 앞서 있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KTX가 조용히 달렸습니다. 시속 300km인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빠른데 조용한 기차. 제이크가 말한 것처럼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제이크가 이어폰을 빼며 일어났어요. 저는 제이크 팔을 잡았습니다. 제이크, 잠깐. 제이크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을 골랐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왜 싫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냥 물려받으라고만 했지. 제이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 네가 뭘 찾고 있는지. 그리고 아빠가 뭘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제이크 눈이 흔들렸어요. 캐럴이 조용히 제이크 등을 쓸어줬습니다. 제이크가 말했어요.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아빠. 아빠처럼 바쁘게 사는 게 싫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플랫폼을 걸어 나왔습니다. 셋이서요. 제이크가 연세대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헤어지는 자리에서 저는 제이크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이크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이크가 잠깐 굳어있다가 팔을 올렸어요. 안아줬습니다. 캐럴이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제이크가 지하철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캐럴이 말했어요. 여보, 한 군데만 더 가요. 오늘 서울 마지막 날이니까. 어디? 전쟁기념관이요. 아버지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이었어요.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950년 사진들이 있었어요. 불타는 마을이었습니다. 길 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맨바말이었습니다. 캐럴 아버지가 봤던 풍경이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등에 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한참 봤어요.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1950년에 저 표정이었던 사람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시속 300km 기차를 만들었어요. 새벽 1시에 설렁탕을 끓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30분 동안 데려다주는 대학생이 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였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시관 한편에 1970년대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막 사진이었습니다. 중동이었어요. 설명을 읽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 사막에서 일했다고 써 있었어요.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파이프를 들고 일했다고요. 월급의 절반을 고국에 보냈다고요. 사진 속 남자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작업복이 소금꽃으로 하얗게 됐습니다. 땀이 그대로 굳은 거였어요. 그 돈이 한국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공장이 됐고 학교가 됐어요. 지금 제가 타고 온 KTX의 씨앗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레스토랑을 30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손님 컴플레인, 직원 문제, 임대료 인상. 그런데 저 사진 앞에서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50도 사막에서 소금꽃 핀 작업복을 입고 파이프를 들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분들이에요. 캐럴이 제 옆에 왔어요.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낯선 나라에서 버텼다는 점에서요. 기념관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프랭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야, 토마스, 이제 오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프랭크, 나 한국에 대해 틀렸어. 프랭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뭐? 전부 다 틀렸어. 음식도, 사람도, 기술도. 네가 비웃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네가 몰라. 프랭크가 웃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거기서 뭐 먹은 거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직접 와봐. 그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마. 프랭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캐럴이 옆에서 봤어요. 잘했어요, 여보.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도심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3월 말 서울에 왔어요. 아들 설득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지금 아들보다 한국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정확히는 이 나라 사람들이요. 새벽 1시에 번역 앱 켜서 손님을 받은 식당 사장님, 노약자 자리도 아닌데 벌떡 일어난 대학생, 모르는 외국인을 30분 동안 걸어서 데려다 준 학생, 1970년대 사막에서 소금꽃 핀 작업복을 입었던 그 남자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불빛들이 내려다 보였어요. 캐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꼭 잡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전쟁기념관 기념품 가게에서 산 게 있었거든요. 작은 카드였어요. 1950년 흑백 사진이 인쇄된 카드였습니다. 소금꽃 핀 작업복이 아니라 저쪽 전시관에서 본 사진이었어요. 길 위를 걷는 사람들 사진이요. 그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비행기 창밖에 서울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카고 돌아가서도 갖고 다니기로 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시카고 레스토랑 주방이었어요. 저는 직원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얘기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반찬 서비스 하나 추가하자. 무료로. 저는 직원들을 봤어요.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원가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야.
직원 중 한 명이 웃었어요. 한국 다녀오시더니 달라지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프랭크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나 다음 달에 한국 가려고. 비행기표 알아보는 중이야. 저는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오래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새벽에 설렁탕 먹어봐. 10,000원이야. 반찬 무료고 리필돼. 그리고 무섭지 않아. 프랭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딱 3글자였어요. 말이 돼?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하얗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게 한국에는 많았습니다. 새벽 1시에 열려있는 식당이 말이 되나요? 무료 반찬 리필이 말이 되나요? 시속 300km인데 흔들림이 없는 기차가 말이 되나요? 1950년 불타는 마을에서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있는 그 카드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